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임신했을 때 입덧을 많이 하시니까 여성분들이 예예. 그 입덧 방지제로 개발이 된 건데, 입덧 방지제. 네. 예.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태아한테도 작용을 했던 거죠. 태아한테.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탈리도마이드 피해자가 많았는데 네. 미국은 그게 다행히 열 몇 명밖에 안 생기고 끝났습니다. 당시에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하죠. FDA. 네. 예. FDA에서 심사관 한 명이 이 예. 탈리도마이드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분이 켈시라는 분이신데 예. 소비자들도 압력 들어오고 상부에서도 압력 들어오고 예. 제약업계에서 압력을 들어오는데 끝까지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산부한테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그 덕분에 이제 FDA가 전 네.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으로 보는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약이란 놈이 도대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놀란 거, 독일 사람들도 이 탕약처럼 끓여서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제 버드나무에서 이제 이걸 막 추출해서 이 아스피린을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메도우 플라워라는 다른 메도우 스위트. 메도우 네. 스위트라는 다른 이제 장미과 식물에서 이걸 뽑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계 10대 제약사 중에 한 5개 정도는 넓게 보면은 다 독일계다.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독일은 제약 산업의 강국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과 관련된, 항상 보면 미국 제약 산업하면 항상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비싸다, 돈 귀신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또 기술력이 있는 그렇죠. 거는 또 미국 제약사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약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임상 시험과 관련된 그래서 그게 통계학이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시려다가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신 것 같은데, 임상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 미국 제약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보면은 임상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근대적인 제약 산업, 이런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제약 산업의 제일 큰 차이가 임상 시험의 채택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임상이 있고 없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 산업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레벨로 그쵸. 바뀌게 만드는 결정적이다. 그러면 임상이라는 건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에는 뭐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 실험관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거 주고 안 주고 해다가 잘 죽네. 그러면은 이제 동물에다가 줘서 이거 먹어도 얘 죽나 안 죽나. 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사람, 그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점점 넓혀서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보면은. 대조군을 좀 설정을 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네네. 이제 좀 친숙한 예시로 침숙한 예시. 시작을 해보자면 네. 아무래도 시청층이 대부분 남성분들이실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네. 남탕입니다. 네. 아니면 뭐 여자친구분이 됐든 뭐 네. 사모님이 됐든 뭐 네네. 계실 테니까 보통 여자분들 화장품 하나만 쓰신다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좋다고 썼는데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생했어. 네. 예. 피부가 뒤집어서 고생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가볍게 보면 좀 임상시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화장품 쓰시다가 바꾸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기존에 괜찮게 잘 썼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약간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내지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 네.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 바꿔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언니 그거 좋아.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장품 쓰다가 바꾸는 경우는 왠지 요즘 좀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예. 그런 시기에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피부라는 게 주기성이 있습니다. 또 피부의 주기성? 피부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냥 맨날 똑같은 피부가 아니고 그냥 좀 좋아지고 네. 안 좋아지고 사이클이 있나요, 피부도? 네, 이제 인체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어떤 생리 현상들이 사이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걸 좀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예. 이제 피부가 좋을 때는 지금 예. 쓰는 화장품이 좋으니까 예. 바꿀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예.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바닥인
예. 피부가 까뒤집어지는 약간 예. 그 상태를 화장품을 바꾸고 나서야 겪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었는데 내가 화장품을 내가 원래 쓰는 A가 아니고 예. B를 썼더니 이게 얼굴이 뒤집어졌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요걸 예.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 음. 화장품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약대 다닐 때도 교수님께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지도님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네네. 이 경우에는 그 화장품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써보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 바닥 상태를 지난 거니까. 네네. 이게 뭐 바르고 나서 바로 갑자기 벌겋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알러지 이런 거니까 위험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화장품 예. 성분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해하는 것처럼 약도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보통 허리 통증 이런 거 있으면 많잖아요. 예, 예. 디스크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항상 계속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허리도 아프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네네. 아프다 괜찮아졌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플 때만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좋을 땐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보통. 예. 그런데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부터 좀 근대까지 왔을 때 어떤 약초를 달인 물이 허리 통증에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네네. 이게 정말로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때 하필 약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네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의학이라는 건 분명히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네. 이제 판별을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냥 몸에 좋으니까 먹어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근대 제약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임상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러면은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임상 시험의 과거 전근대와 네. 이제 근대 현대를 나누는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저도 이제 종종 그런 거 느끼는데 왠지 엉뚱한 약 그렇게 집어 먹었는데 근데 나았거든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임상을 해보면은 이제 나타나겠군요, 보면은. 네, 그렇죠.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또 고사에 또 이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네, 썩은 해골물을 음. 먹고도 정말 개운하고 맑은 물이다 네. 생각했던 것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먹으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하는데 예. 위약 효과라고 부르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임상시험에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한쪽은 약을 주고 네. 한쪽은 약을 안 주고로만 비교하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을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가짜 약을 주는 가짜 겁니다. 약. 나는 정말 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가짜 약효는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진짜 약을 먹은 예. 사람이나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이나 난 약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야. 이건 똑같다. 네. 똑같다. 예. 그러니까 진짜 약 먹은 사람들이 약효가 이만큼 나타났고 예. 그 다음에 가짜 약 먹은 사람들은 이만큼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차이가 약효인 거죠. 왜냐면 여기도 똑같이 가짜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던 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로널드 피셔라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걸 체계화 시켰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결핵과 관련된 약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영국에서 뭔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작은 영국에서 하고 이게 이제 가서 돈을 버는 놈들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저번 독일 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네. 같은 언어권을 사용한다는 게 네. 굉장히 지식 전달이나 네네. 그런 산업 발전에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되게 옛날 그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죠. 옛날에 한 벌써 십몇 년 전에 이제 미국 노학자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 그런 한탄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제3 외국어까지는 했어야 돼. 기본은 독일어, 다 이공계는 독일어는 영어처럼 능통하게 해야 되고, 불어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뭐 하나 더 하면 교수님들 좋아했어. 근데 요즘에는 다 이 영어로 다 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졌어. 막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미국은 원래부터 영어를 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실 부러워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서 발달한 그 네. 임상시험과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오면서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임상실험, 제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1948년 이러면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후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고 네. 예, 아직까지 뭐 식량도 배급받던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뭐 원자폭탄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보면 그렇고 능력 있고 좋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이제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하시고 자리를 잡고
막 했는데 제약산업도 그러면 미국의 제약산업도 이 시기부터 이제 막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제약, 화장품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성장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임상 실험이라는 게 요즘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되나? 막 신약 하나 만드는데 10몇 년씩 사실 그렇죠. 걸리잖아요, 보면은. 저 뭐 10년 전에 개발해서 뭐 실험한다 그랬는데 이제 뭐 판매한다 이런 약 종종 보거든요,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까? 보면 임상 실험이. 이제 아까 임상시험 얘기를 할 때 처음 얘가 얘기한다는 걸 빼먹었는데요. 네네. 이게 임상시험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정말로 유효하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이 효과가 있느냐. 예. 예. 그런데 이제 약이 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는 약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무협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예, 도구로 뭐 네. 약을 음. 독과 약은 똑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유효성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어떤 유해성, 유해성. 그러니까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은 어느 정도 극복은 했지만, 네네. 근데 안전성 문제가 처음으로 크게 터졌던 일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네. 이름은 대충 들어봤습니다. 보면. 전에 잠깐 했으면 하는 얘기가 네네. 비슷한 사건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워낙 근대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네네. 하는데 예전부터 이거를 위험한 거를 모르고 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유럽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던 화장품. 화장품.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박가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 말기에 예. 박가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납이요? 네. 우리 납땜할 때 쓰는 납? 예, 그 납이죠. 정확하게는 백납이라고 하는 납 성분인데 예. 그게 그 여자분들 화장 잘 먹는다고 하는 게 예. 파운데이션 이렇게 바르면 피부에 착 붙는. 착착 붙는. 네. 예, 잘 달라붙는. 그러니까 유독 잘 붙는 날이 있다 그럼 화장 잘 먹었다고 좋아하시는데 예. 백납은 붙이면 그냥 붙습니다. 오. 네, 그래가지고 피부가 정말 하얘지니까 당시 유럽에서 네. 이 백납이 들어간 화장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으로 얘기하면 정말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성능 피부에 잘 먹어. 네. 이건 확실한데. 그런데 사실 납을 피부에 바르면 당연히 흡수가 되고 예. 그러면 저희가 납 중독을 심각하게 겪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 피부가 점점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피부에 납이 착 붙으니까 예. 그럼 납이 계속 남아있고 뭔가 망가지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쓸 것이고. 네. 점점 약간 마약 중독자처럼 계속 더 많이 써야 되는. 근데 그러면 이게 전신적으로도 납 중독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원인을 몰랐습니다. 제대로. 되게 늦게 밝혀졌어요. 납이 원인이라는 게. 납이 원인이라는 걸. 근데 이때는 이제 근대 유럽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 1960년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제약 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임신했을 때 입덧을 많이 하시니까 여성분들이 예. 그 입덧 방지제로 개발이 된 건데. 입덧 방지제. 네. 예.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태아한테도 작용을 했던 거죠. 태아한테. 사실 요즘에는 임산부한테 뭐 약 쓸 게 거의 없다고 막 그럴 네. 정도로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던 시대라 가지고 예. 그냥 뭐 입덧 방지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던 입덧 안 거죠. 하면은 뭐 편하게 임신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태어난 애들이 다 이 기형이 대량으로 유발됐다라는 게 이제 이 탈리도마이드. 네, 맞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약인가요, 이거는? 이거 또 독일입니다. 이게 또 독일이 제약 강국이었다 보니까 독일에서 만든. 그러면은 이제 이 1960년 정도 되면 뭐 독일에서 만든 약이면 뭐 약효는 다 입증이 됐으니까.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썼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탈리도마이드 피해자가 많았는데 네. 미국은 그게 다행히 10몇 명밖에 안 생기고 끝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뭐 입덧에 대해서 이렇게 덤덤해서 약을 안 먹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 당시에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하죠. FDA. 예. 예. FDA에서 심사관 한 명이 이 예. 탈리도마이드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사실 이제 갑질인데. 그렇죠. 규제기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규제기관의 갑질인데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분이 켈시라는 분이신데 예. 켈시 여사가 당시 근무할 때도 상부에서도 압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다 해주는데 왜 예. 우리는 뭐 왜 안 해주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은 허용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니까 괜찮은데 네네. 우리나라도 어떤 약이 다른 나라 다 쓰는데 우리만 못 쓰게 한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소비자들. 그렇죠. 예. 소비자들도 압력 들어오고
상부에서도 압력 들어오고 예. 제약업계에서 압력을 들어오는데 끝까지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이야, 이 대단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임산부한테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그 덕분에 이제 FDA가 전 네.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FDA 허가 받았어. 맨날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아, 그쵸. 뭐 각종 뭐 FDA 인증, 뭐 FDA 허가. 그러면은 이제 아유 저거는 약효나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게 보면 FDA잖아요. 네,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켈시 여사 이분 한 분의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고집? 아, 그렇죠. 그렇군요. 보면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제약 산업이 FDA라는 체제 하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뭔가 이제 산더미 같은 서류를 만들어내서 줘야 되는 이게 네, 이때부터인가요, 보면은? 거의 그 즈음부터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약효만 따지면 됐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됐는데 예. 물론 독성도 어느 정도는 따졌어야 했지만 예. 이제 그런 안전성 이슈까지 해서 정말 강력한 규제 산업으로 이제 음.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맨날 궁금해요. 이 안전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따져봐야 되나? 왜냐면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아, 그쵸. 체질도 천차만별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른데 그러면 이를테면은 뭐 100만 명 중에서 뭐 한 서너 명 정도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니면 나머지는 다 멀쩡해.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그쵸. 예, 이게 저는 안정성이라는 게 너무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걸 포기하고 더 많은 사회적으로 비용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좀 너무 이제 근데 나이브한 생각인가요? 산업적으로도 저는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음. 너무 좀 그런 것도 있긴 해서 네네. 뭐 물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제약 산업 쪽에서 좀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규제가 높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이게 진입장벽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촘촘한 규제를 넘어서려면 네.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인력이 필요한 거죠. 노하우, 인력, 결국은 돈이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다국적 대기업들 정도 외에는 네. 이걸 뚫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960년대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제 가장 디펜스를 잘한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 잡은 격으로 했던 게 FDA이고 네. FDA는 당연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규제 기준을 막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제약 산업의 어떤 진입장벽 강력한 진입장벽이 된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뭐 요즘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죠, 보면은. 보통 15년 남짓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비용도 한 3조 정도? 그래서 이제 네. 이 사실 이제 제약에서 우리가 임상 그러면 이제 약효를 검증했다. 그럼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보면은 다 검증도 되고 막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출시가 안 되는 약들도 종종 네.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왜 그런가요? 보면은. 이게 그런 안전성 이슈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까 기준이 워낙 강화됐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독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레시피대로 그냥 이렇게 매뉴얼대로 네. 이렇게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근데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도 왜 똑같은 김치 명인 레시피로 해도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산한테 하면 약간 왠지 조금 그건 네. 왠지 재료도 좀 다르고 네. 사람 손맛도 좀 다르고 왠지 알몸 김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약도 그냥 이게 유효하고 안전하다는 것까지는 검증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뭐 미국 공장에서 한 거랑 독일 공장에서 한 거랑 네. 뭐 중국 공장에서 한 거랑 이게 같다고 할 수가 있나? 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약, 똑같은 성분, 똑같은 매뉴얼로 프로세스로 만들어도 네. 그러면 이 각각의 약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도로 다 그런 임상과 허가 뭐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예. 어떤 제조 공정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제조 공정에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오케이. 네. 똑같이 한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네. 뭐 독일에서 하든 뭐 스위스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다 네. 똑같다. 똑같은 그래서- 약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군요, 보면은. 그러면 사실 이런 저도 뭐 이런 거 가끔 신청해 보곤 하지만 이 인증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무엇보다 돈도 많이 걸리고 떨어지면 되게 짜증나는 그런 과정인데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이런 룰을 만드는 것들은 다 결국 미국의 FDA
네, 맞습니다. 그러면 FDA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제약회사. 네. 뭔가 음모론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좀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예. 인류가 그만큼 안전하고 유효한 약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대가 같은 거죠. 일종의 치러야 되는 대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매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규제를 개혁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뭐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약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 제약 산업에서의 규제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보면? 뭐 미국에서는 이제 자국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도 FDA라는 정말 괴물 같은 규제 기관을 뚫어야 되니까 예. 워낙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된 거죠. 이제 음. FDA를 뚫으면 사실 다른 나라는 다 프리패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약을 뭐 브라질에 수출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브라질에 대한 거기 시각적격의 그런 기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예. 미국 FDA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브라질에 약 수출할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면은 그 나라들은 뭘 믿고 그걸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있는 식약처들은 예. 그런 거를 검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안전한지 유효한지 이런 걸 자기들이 자체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FDA 통과했다?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FDA 그 딱지가 붙으면 네. 이제 거의 신뢰의 상징처럼 됐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장점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 무슨 영화죠? 시코? 뭐 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지금도 요즘에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나 이제 선배님들 뭐 보면은 아 이거 아픈데 이제 한국에 와서 나 해야 될 것 같아. 미국 약값 너무 비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보면은 네. 뭐 잘 찾아보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많아요. 뭐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이렇게 비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람 인건비가 당연히 비싼 것도 있지만 약값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똑같은 약일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뭐 맹장수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든다. 그렇죠. 예. 뭐 이것도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이제 그거 외에도 약값도 미국은 자율로 결정을 합니다. 제약사가. 아, 우리 약값 이거 저기 뭐야 5만 원 이렇게 네. 팔면 그냥 대한민국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우리나라는 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보험 처리가 되는 약으로 네.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정해주는 약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예.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상을 하고 외국 제약사도 자기네 약 팔려면 건강보험공단이랑 약값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글로벌 그 큰 손인데요, 보면. 굉장히 그래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막 후려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또 잘 안 들어오고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죠. 얼마나 차이나요,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당뇨병 약 중에 네. 이제 먹는 약인데요. 이제 좀 많이들 드시는 약효가 너무 좋다 해가 많이 드시는 게 예. 그 포시가라는 약이 포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달치를 네.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23,000원, 5,000원? 별로 안 비싸네요. 뭐 그 정도 하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는 똑같은 약에 똑같은 한 달치인데 한 70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에? 정말입니다. 7만 원 아니고. 정말 70만 원입니다. 7만 원이라고 해도 두 배인데 예. 정말 70만 원에 뭐 팔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말하는 뭐 복제약 좀 뭐 짝퉁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똑같은 약에 똑같은 성분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미국에는 이게 의약품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한 그런 예.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국가별로 경제력에 따라서 약값을 다르게 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긴 한데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약가 나온 거죠.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당장 한국에서 약을 수입하면 23,000원에 한 20달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안 그러나요, 보면?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놨죠. 아, 다른 국가 간의 그런 그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도 난리 났던 게 네네. 이제 남는다고 그냥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약값 코로나 백신 가격조차도 국가마다 가격이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있었죠. 미국 회사에서 개발해서 자기들은 이제 월 드시려면 7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이 이제 라이선스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약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오로지 이 한국 내에서만 네, 맞습니다. 유통이 되는 걸 전제로 나가면 이제 또 계약 위반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의 제약 산업이라는 것들은 자국민들의 희생을 딛고 막 돈을 막 끌고 간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제약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약들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쵸. 그러한 신약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예. 그런 미국의 막장적인 그런 의료 행태를 보면은 당연히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네. 미국은 일종의 거래를 한 거에 가깝습니다. 미국 음. 시민들의 건강을 얼마나 잘 보장해 주냐, 그러니까 네. 일종의 복지로 보느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돈벌이서 아닌 산업으로 보느냐. 예. 그게 뭐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고한 미국은 네. 사회적 룰로서 네. 뭐 자기들끼리 타협을 봤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이다. 네. 복지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이제 진입 장벽을 이만큼 쌓아놓고 네. 하나 만들면 대박을 터뜨려서 몇 년 보통 먹고 사나요 보면은. 근데 이제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예. 특허는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년 많아봤자 아, 짧으면 5년 이렇게 파는데 예. 그동안 바짝 벌어지기 때문에 또 바짝 엄청 벌어진다. 비싸게 받는 거죠. 또. 그러니까 특허는 이제 약을 개발했어 우리가 네. 이러면은 미리 신청을 해놓는 거고 예. 그게 실제로 이제 모든 임상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약으로 나올 때까지는 한 10몇 년 걸리면 그러면 특허 기간이 20년이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판매될 때까지 그리고 특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러면 정말 한 5, 6년에 본전 뽑아야 네. 되는군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제약 회사들이 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패를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최종에서. 그럼 폭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최소 수십 개 이상의 어떤 후보 물질들을 갖추고 그 대형화된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네. 각각에 대한 그런 그 임상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네네. 해야지만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 그 성공한 거에서 돈을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고 네네. 글로벌 유통망 구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점화, 네. 대형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이제 우리 눈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막대한 초과 이익을 뽑지만 뒤집어 보면은 그 뒤에는 나름대로의 리스크들이 꽤 크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는 특허 이 기간을 좀 오히려 늘려주면 약값이 좀 내려가는 이걸 이제 5년에 뽑는 게 아니고 10년에 뽑으면은 좀 내릴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면? 그게 또 이제 미국의 좀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보통 우리가 특허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예. 특허 제도의 연원을 짚어보면은 네. 이게 시작은 영국에서 했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꽃피워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법 체계를 만든 건 미국이거든요. 이것도 미국입니까 네.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발명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발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법 체계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네네. 그 특허법 상에서 원래 제약에서는 특허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예외로 놓고 다른 네. 나라들만 봤을 때 예. 그 독일에서 만약에 모르핀을 추출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잘 됐을 것 같은데. 당연히 특허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대로니까 특허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을 예를 들어 보면 살리실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쵸. 식물 천연으로 존재하는 건데 네. 네가 그거를 그냥 뽑아냈을 따름이야. 네. 그런데 너가 특허를 신청해. 넌 살리실산을 너가 뭐 신처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 예. 이런 논리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바뀌게 된 게 네. 그 아까 독일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독일 편에서 제가 화학공업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천연물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예. 직접 시작부터 해서 최종 산물을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화학 공정을 통해서 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냈다고 했는데 예. 이런 공정에 대한 특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신산을 만들어내는 방법. 네. 이게 사실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나는 A라는 회사는 내 특허를 내고 예. B라는 회사는 너 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는 똑같은 살리실산을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것도 특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살리실산이 아니고 그걸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냈군요 보면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법 특허라고 하는데요. 제법 특허. 그래서 그런 특허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얘만 만들면 되는. 그렇죠.
그런데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 그건 특허를 받고 그럼 걔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발전을 굉장히 촉진한 예.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허는 공개가 되니까 네.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요거 아, 그 그쵸. 방법 싹 아니고 틀어서. 예, 조금 뭐 돌아가더라도 다른 방법만 하면 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미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게 화학 물질을 우리가 아까 살리실산을 계량해서 아스피린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속이 쓰리지 않는. 예, 그러면 이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지 않느냐라는 논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리실산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은 진통이라든지 해열 네. 작용이 있는 건 다 알아. 이거는 네. 공개된 지식인데 내가 거기다 속이 쓰리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첨부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스피린이라는 걸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의 성분 자체는 과거에 없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특허 대상이다. 네. 이게 오히려 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납득 가는 예, 논리죠. 납득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약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인 물질 특허라고 합니다. 물질 특허. 네. 어. 그러니까 요런 이 물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이에요. 특허상 권리가. 그러면은 살리실산이라는 게 저거 나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를 알다 하더라도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요 아스피린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방법도 뭐 A 경로, B 경로, C 경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드는 거 자체에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네.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미국 쪽 특허가 더 광범위하고 네. 거의 실험실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해준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점점 특허가 더 막 멀리 갈 것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정말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철퇴를 맞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얘기 혹시 예.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사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네. 매우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절제를 한 걸로. 예. 예.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던 그런 유전자가 브라카1이라는 변이인데요. 네네. 그 브라카1이라는 원래 인간한테 존재하는 유전자에까지 특허를 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엥? 아니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 보면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내가 이거를 이런 변이가 유방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다. 그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지 않았냐. 좀 과하죠, 논리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예. 보면. 그건 과학적 발견의 어떤 대상이지. 네. 보면은 그거를 내가 뭐 이를테면 그 유전자를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걸 밝혀냈다는데 노력이 드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뭐 네. 인정하는데 그 노력은 사실 이제 그걸 뭐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뭐 하기 위한 이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우리도 따지면은 시험 공부에서 다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그 과정 자체도 이제 보면은 네. 내가 뭔가 독특하다라고 인정해달라 이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퇴를 맞았는데 그 법원에서 철퇴를 내받았다는 거는 그 특허 당국에서는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전에는 그걸 받아줬다는 거죠. 참. 예, 그런 식으로 좀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자기 나라에서만 지키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허라는 건 또 다른 나라에서 네. 또 뭐 무력화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약 형태로 주요 선진국들한테 배포하고 이거 우리랑 똑같이 따라달라라고 시작한 게 한 1960년대부터입니다. 1960년대부터.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그 미국식 특허라는 게 네. 이제 점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핵심 타겟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제인 예. 이제 이 약과 관련된 네, 제약 맞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특허라는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식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뭐 네, 몇 개 맞습니다. 나라 공동 뭐 특허 출원 뭐 네.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제도가 천차만별이면 사실 되게 힘든데 그것도 유사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에서 쫓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비용 노동자들 투입해가지고 사람 갈아 넣으면은 네. 뭐 되죠,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컸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적재산권은 보호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개발도상에 쫓아오기도 힘들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왔던 게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하긴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무슨 협상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저 옛날 80년대 90년대 보면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뭐 강력하게 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매점 그 매대에 있던 그 온갖 캐릭터들이 갑자기 바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흔히 말하는 옛날 백판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다 이제 미국의 어떤 보면 그러한 이제 전략
패턴이라고 보이는데 뭐 이해는 가요. 실제로 자국의 산업이 이제 영향력이 있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계속적으로 회사도 이제 투자를 해서 더 고부가 가치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약이라는 건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적의 명약을 만들어서 약 하나 딱 먹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받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됐어. 근데 그 약값이 이제 비싸.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더 뼈저리게 느꼈죠. 백신도 이제 뭐 화이자 같은 곳들도 굉장히 개발도상국에도 비싸게 팔아먹었고 예. 무슨 아프리카권 이런 국가에는 무슨 국가 공항 같은 걸 담보로 잡고 줬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박 약사님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어떠한 그런 국가가 어떤 생각하는 이제 이윤 구조,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나온 제도가 현재의 이제 미국식 어떤 특허 제도,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약 효과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유효성 검증이라든지 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각종 까다롭고 네. 복잡한 이제 인증 제도, 임상 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들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담을 이제 사회적으로 녹여가지고 네. 가자라는 게 이제 미국식이고 네. 한국은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한테 팔고 싶으면 너희들 싸게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은 약인데, 이건 독일 약, 이건 미국 약, 이거는 뭐 한국 약, 약인데, 그 약 하나에 똑같은 약인데도 각 그 뭐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되게 다양하군요, 보면은.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제약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그렇죠.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가 대충 연 20조 원 정도 연 되거든요. 20조 원 정도.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그 삼성전자의 그 매출 총이익이 대충 GDP의 한 5%, 6% 남짓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나요? 굉장히 높은 거죠. 하나의 기업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네. 근데 미국에서 제약 산업이 차지하는 그 GDP 대비 비중이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제약 산업 하나가. 네, 그 한 섹터만. 그러니까 미국은 주의해야 될 게 미국은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업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인텔이든 뭐 테슬라든 뭐 이런 최첨단 산업까지 다 있는 국가인데 거기서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볼륨이 훨씬 큰데 예. 거기서 3%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적 접근이 뭐 보건학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 같은 거를 정말 큰 산업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은 네네. 그 정도 자본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경쟁이 그러니까 어렵죠. 자본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네. 뭔가 해줘야 이런 이제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예. 메이저리그에서 뭔가 이제 어깨를 비빌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데 네. 우리 현재 구조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군요. 그거 생각해보면 산업적으로 보면은 미국식 시스템이 네. 맞고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돈 없는 사람은 그쵸. 뭐 약도 네. 먹지 말라는 소리냐 당장 이 이야기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는 다 국가마다 이제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약들은 다 이제 비싼 약, 좋은 약은 이제 미국, 뭐 독일 이런 데서 네. 이제 만들어서 비싸게 팔리는 약들인데 그러면 이제 없는 나라, 돈 없는 나라에서는 도대체 뭐 먹고 우리가 이제 병을 나라는 소리냐? 네. 당연히 이제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또 논리들이 또 있는 거죠. 못 사는 나라에서는 또. 네,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 중에 후발 제약 주자 중에 유명한 국가가 이제 인도. 네, 복제약의 천국이죠. 다들 뭔가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벌써 이제 보면은 예, 한참이 됐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약으로 보는 세계, 첫 번째는 이제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 뭐 등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봤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 시스템을 이제 그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나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인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인도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인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인도를 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인도 이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도라는 복잡 다단한 하나의 또 어나더 유니버스를 이해하는 창구로서 또 약을 가지고 한번
박한슬 약사님께서.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실 거죠? 아,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야구로 보는 세계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한슬 약사님께서도 이제 방학 즐겁게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